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실까요? 부디 종일 집안에 gat혀 계셨더라도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재미있어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라는 데니얼 길버트 씨의 책입니다. 내 인생의 탐나는 심리학 50이라는 톰 버틀러 보던 씨의 책 이전에도 읽어드린 적이 있고요. 그 책 속에 수록된 50권의 심리학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문장이겠죠. 소개해 드릴게요. 뇌의 독특한 작동 방식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에 대해 잘못된 예측을 내리기도 한다 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뇌가 내리는 어떤 판단이 때론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각자의 뇌로 미래에 대한 불안, 희망, 혹은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 줄 것, 그런 판단들을 내리잖아요. 어떤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걸 취사 선택을 하고 하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상황을 혹은 미래를 인식할 텐데, 그런 뇌가 도착한, 우리가 뇌에 이끌려서 도달한 어떤 그런 결론이나 예측들이 때로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책 속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데니얼 길버트라는 저자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짧게.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님이셨다고 하고요. 같은 대학에는 쾌락적 심리학 연구소의 책임자셨다고 하네요. 하버드 대학의 쾌락적 심리학 연구소, 이름이 재밌어요. 심리학이라고 하면 좀 과거에는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도 같은데요. 심리학 연구소 앞에다 쾌락적이라는 단어를 더 붙이셨네요. 그래요. 우리 심리에는 정신질환으로 대표되는 그런 강박증적인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쾌락적 해피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우리의 쾌락과 만족감, 이런 심리 측면을 다루는 그런 연구도 한 분야일 겁니다. 데니얼 길버트 교수님은 최고 대학에서 그 한 분야의 쾌락적 심리학이라는 한 분야의 일가를 읽으셨던 분이네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훌륭한 논문을 다수 남겼으며 사회심리학 교본을 엮어내시기도 한 분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책 속의 대표적인 문단 또 소개해 드려 볼게요. 행복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이기 전에 인간이 무언가를 오해할 여지가 없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인간은 콩의 가격, 집 먼지 진드기의 수명, 플란넬 천의 역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전체가 잘못되진 않았더라도 또 전체가 맞다는 확신도 사실 우린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인간은 잘못 알 수 있는 것 아닐까? 라는 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간 책이 바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라는 아주 재밌는 책의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Stumbling on Happiness 라는 영문 제목이고요. 김영사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2006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데니얼 길버트는 어렸을 적에 네커의 정육 면체와 화병 얼굴 그림 같은 착시 현상을 다룬 책을 즐겨 읽었다. 네커의 정육 면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모서리의 점이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들어가 보이기도 하는 그림이다. 길버트는 인간의 눈과 귀, 그리고 뇌가 착각을 잘 일으킨다는 사실에 놀랐다. 훗날 심리학자가 된 길버트는 뇌의 정보 제공 능력과 그에 따른 일반적 실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인간의 눈이 실수를 잘 저지르듯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인간의 선견력, 앞서 보고 앞서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선견력일 텐데요. 그런 인간의 선견력도 곧잘 잘못을 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눈이 착시현상, 착각, 잘못 보는 그런 실수를 범하듯이 우리 뇌도 그럴 수 있다. 우리 뇌도 곧잘 실수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일생이 아주 일목요연해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주로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분야의 호기심을 아마 증폭시켜 나가서 그쪽으로 학문을 하고 직업을 가지게 되신 케이스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이 데니얼 길버트가 발견해낸 그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등 우리들의 미래에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여기는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들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것이 공부면 공부를 하고 운동이면 운동을 하고, 그렇게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미래를 사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살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은요. 그렇게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현재의 삶을 꾸려가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현재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잘못될 수 있었다, 잘못 내려진 결론이다 라고 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인간은 수천 년간 앞날을 예측하는 능력에 관한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길버트 교수님은 그런 우리의 판단과 노력, 그리고 각자의 그 주장이 속해 있는 기반한 그런 영역들이 파편화되어 있음을 지적하시고요. 본인의 연구, 본인의 저서들은 그런 파편화된 시각을 뛰어넘어 심리학과 신경학, 철학,
행동 경제학 이런 관련한 주변 이론들을 총망라하여 그런 인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본인의 연구 성과를 이야기해요. 당시에는 아마 그 이전까지의 그 이전까지의 적분들과는 조금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총체적 접근으로 생각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길버트 교수님은 대부분의 심리학 책에 인간은 뭐뭐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도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정의하죠.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 그럴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드시고 있어요. 겨울철에 대비해 도토리를 줍는 다람쥐를 보면 다람쥐도 미래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우리 개미와 배짱인가요? 에 나오는 그 우화에 나오는 개미를 보더라도 아주 열심히죠. 1년 내내 열심히죠. 그것처럼 다람쥐도 그 겨울철을 대비해서 도토리를 줍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워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가 봅니다. 실제로는 일광시간 단축,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에 다람쥐의 뇌가 자극을 받고요. 그 자극받은 뇌가 다람쥐에게 그러한 행동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토리를 줍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본능적인 그런 생리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다람쥐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일 뿐이지, 다람쥐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도토리를 주워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 행위를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동물에게는 생물학적 본능 외에는 아무런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미래를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현재만큼이나 미래에도 많은 관심을 갖는 예측 기계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나는 게 인공지능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길버트 교수님처럼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정의한다면, 단지 그것으로만 인간이 정의된다면 그건 로봇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보다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정확한 데이터와 과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 아닐까 하고요. 다행히도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 딱 이 워딩으로만 정의될 수 없는 다양한 관점의 다양한 측의 뭐뭐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특성,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어쨌거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미래를 생각하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왜 그렇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관심이 많을까요? 수백만 년 전의 원시인간에 비해 현생 인류의 뇌는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크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뇌의 모든 부분이 커진 것도 아니고요. 주로 눈 위쪽에 전두엽 부분이 커졌다고 해요. 새로운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머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비스듬한 원시인의 이마와 달리 현대인의 이마가 평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전두엽이 특별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전두엽을 다친 환자를 관찰하게 되는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전두엽을 다친 환자들은 계획 능력이 떨어졌고요. 그와 함께 동시에 걱정하는 마음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어요. 이 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계획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걱정도 줄어들고 그런 원인이 됐던 건 전두엽에 일어난 어떤 손상이었고요. 이것들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인간의 계획과 걱정은 미래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된다는 걸 기반으로 할 때 전두엽을 다치면 우리 뇌의 인식이 늘 현재에 머물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우리 뇌를 현실에 멈추게 하느냐 미래로 확장되게 하느냐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확장시키는 그 부위에 손상이 생기면 건너가지 못하는 거죠. 현재에 대한 생각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전두엽의 확장은 분명 인간의 생존 능력에 유리한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현재의 우리들로 지나가 되어 왔을 겁니다. 즉 미래에 대한 예측하고 그에 따라 어떤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진화의 생존에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런 덕분에 우리는 각자 다른 미래를 상상하고 그 중에 자신의 것을 선택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환경을 조절하게 된 거죠.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예측에 따라서 리스크가 크거나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 그런 부분들로는 가지 않는 거죠. 그것도 좀 인간의 본성 중에 조금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지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행복한 미래, 안전한 미래, 밝은 미래. 또 은근슬쩍 추가시켜 볼까요? 저는 조금 궁금해 왔었거든요. 왜 인간이 늘 행복을 지향해야 하는가? 모두가 다 그래야 하는 건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불행한 삶은 희망해서는 안 되는 건가? 불행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할 일인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너무 행복하고 싶어서 난리고 또 현재 행복도 모자라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 행복을 너무 간과하고 너무 현재의 행복을 절제하고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 또 그러라고 주입되기도 하고 도대체 행복이 뭐간데 뭐간디 이렇게 우리를
속박하는가? 왜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좀 들었어서 찾아도 보았었건만 그때 당시에는 잘 답이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자연스럽게 다른 책들을, 전혀 관계없는 책들, 그것에 대한 답이 찾아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책들을 대하면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찾아지는 것 같아요. 바로 행복한 인간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고, 그리고 진화에 나의 유전자를 존속시키는 것, 나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이후에 나의 그 유전자를 존속시키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DNA 안에 행복을 지향하는 요소들이 새겨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저 나름의, 미셸 나름의 답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두엽이라는 뇌의 한 부분이 우리를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다는 게 길버트 교수님의 주장이고 발견이셨어요.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인간의 뇌는 사람의 모든 경험과 기억, 지식을 한꺼번에 구겨 넣는다. 그래서 모든 경험을 완벽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몇 가지 맥락으로 저장한다. 인간은 단지 이러한 맥락을 기억해내며 뇌는 그 기억이 완벽해 보이도록 나머지를 보완한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뇌는 컴퓨터처럼 모든 걸 다 저장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뇌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공간, 단기적으로만 기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오늘 하루, 오늘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 긴 또 동시에 짧은 이 순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관찰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냄새 맡고 이런 모든 나의 감각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나중에 꺼내 보기 쉽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어떤 그 줄 쳐놓고 내가 기억하기 좋게 어떤 별표를 달아놓고 아니면 어떤 스토리를 짜내잖아요. 이런 스토리로 기억을 해내기 위해서요. 연산작용, 연관을 일으켜서 기억을 할 수 있게, 축구공은 공이다. 이 공의 크기는 탁구공보다는 크고 이런 식으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기억을 한다던가 그런 맥락을 정의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뇌는 기억을 해요.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학적으로 다 실험이 되고 증명이 된 관측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요새는 이제 뇌의 그 활동, 뇌파들을 다 이 기계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험과 연구들을 통해서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난 그런 어떤 사건 중에 무엇을 내가 기억으로 남길 것인가는 사실 프로그래머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을 할 거냐, 그리고 기억을 하더라도 짧게 할 거냐, 길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떤 것과 맥락 정보를 가지고 저장을 할 거냐,
그렇다면 그 대상이 되는 연관 정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 다 프로그래머가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그림을 그리고 그것대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래머의 능력이 우리 뇌에서는 아주 자동적으로, 뇌라는 아이에 의해서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뇌는 맥락을 가지고 일어난 일과 어떤 나이가 느낀 감각들, 감정들을 맥락에 기반해서 저장을 하고요. 또 뇌는 인식과 관련하여서 창의적인 지름길을 찾아냅니다.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이런 인간의 의식을, 뇌의 인식을 초상화에 비유했어요. 초상화는 그것을 그리는 미술가, 화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죠. 같은 사람을 같은 공간에 두고 그 모델을 두서너 명의 화가가 그 사람에 대한 초상화를 그린다고 하면 그 초상화들은 각기 다 다를 겁니다. 그들이 본 시야가 다르고요. 중요하게 보는 부위도 다를 수 있고요. 또 그 화가에게 어필해 왔던, 매력적으로 여겨졌던 그 대상의 특질들도 다 다를 겁니다. 그렇게 초상화는 그것을 그리는 미술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데, 이처럼 우리의 뇌도 현실을 해석할, 화가처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석, 맥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때로 그 해석과 그 맥락에 이 정답이라고만 믿고 사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같은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도 당시에 나의 뇌가 정의해낸 그 맥락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같은 현상을 겪고도 아침에 겪느냐, 저녁에 겪느냐, 그리고 나의 컨디션이 좋을 때 겪느냐, 아니면 한 3일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같은 상황을 겪게 되느냐에 따라 그 맥락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상태가 좋았다면 재밌겠는걸,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잘 되면 이런 점이 좋아지겠는데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정말 시도해서는 안 될 아주 몹쓸 그런 기회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같은 주제를 두고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미래를 상상할 때에도 우리의 기억과 인식이 오류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이 미래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내지는 못하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 많은 일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고요. 실제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심리학 실험으로 증명되었듯이 우리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알아맞힐 만큼,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아맞힌다는 것.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의 뇌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식, 그런 것들은 그렇게 완벽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뇌는 미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쩌면 그 뇌의 마술적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일 수도 농락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길버트 교수님이 발견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길버트가 펼친 주장의 핵심은 행복이라는 개념이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는 샴 쌍둥이인 그 머리가 붙은 쌍둥이 있잖아요. 로리와 레바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머리가 붙은 채로 태어난 이 두 사람은 혈관과 뇌 조직의 일부를 둘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해 늘 무척이나 부척이나 행복하다고 답해요. 이 말을 듣고 이 쌍둥이가 행복이란 게 뭔지 아예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굉장히 오만한 거죠. 행복이 오로지 독립된 개체인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거예요.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들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행복을 모를 거야 라는 그런 편견과 무지, 편협된 마음, 이런 데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거죠. 또 비슷한 경우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앞이 안 보이면 언제나 비참한 기분으로 살아갈 거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에 속해요. 저는 집 근처에 남산이 있다 보니 거의 주말마다 남산에 가요. 그런데 남산의 산책로는, 메인 산책로는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산책을 하기에 서울에서 그럴 만한 가장 좋은 공간이 바로 남산일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맹인들을 위한 그런 뭐라 불러야 되죠?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자원봉사를 나가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산을 산책할 때면 늘 언제나 그 맹인들이 남산을 산책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한 분이 앞에 안 보이시는 맹인을 부축해서 뛰거나 걷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돼요. 마라톤을 하신 분입니다. 마라톤을. 처음에 그 광경을 봤을 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불순한 제 마음속에서는 앞이 안 보이는데도 저렇게 심지어 마라톤까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되게 불편할 텐데 불편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오만한 염려와 안쓰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아주 크게 일었더랬죠. 어떤 때는 너무 먹먹하고 한낮에 12시에 2시 이런 때는 여름에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도 그 땡볕에 그늘이 보이면 그늘로 피하기라도 할 텐데 그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또 되도록 그분들은 정 가운데 길을 반으로 갈라놓고 오르는 길 내리는 길 이렇게 나뉜다고 하면 그 정 가운데 길로 다니도록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초반엔 그런 그분들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더위에 그 마라톤, 누군가가 부축해 주는 그 마라톤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얼굴도 보이고,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눈이 안 보여도 누구 못지않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 길버트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으시네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행복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규정하는 그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이 행복하다고 느끼느냐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건 아니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주입을 당해서건 나와는 다른 어떤 이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래요. 나와는 다른 다른 타인의 삶, 어떤 위인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런 분들의 삶, 아니면 어떤 셀럽, 어떤 핫피플, 요사이 뜨고 있는 누구, 이런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다고 우리네가 인식을 하면, 그것과 거리가 있는 나의 지금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의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항상 저 멀리 있는 곳을 행복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그 인식은 살면서 여러 차례 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길버트 교수님이 그 사실을 발견하셨던 거예요. 여러 차례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보다 더 빈번하게 변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로 들고 있는 걸 좀 소개해드리면, 뜨거웠던 연인의 감정이 10년 후 어떻게 달라질지 누가 알겠으며, 어머니가 갓 낳은 아기에게 느꼈던 감정조차도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진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년 후에, 5년 후에, 더 짧게는 1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지는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정답이라는 것도 사실 없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인식착오가 생기는 것은 바로 신경학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고요. 들어보세요. 미래를 상상할 때 인간은 현실에 실제하는 것을 경험할 때와 똑같은 뇌의 감각기관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앞날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변수와 이해의 득실을 따져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요. 그저 미래를 떠올릴 때 느껴지는 감정적 반응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거라 상상하는 것은 현재의 느낌에 제한받는다는 거죠. 현재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매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필링 속에 있느냐, 아니면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그려내는 미래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생존에 유리하려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지 감 오시죠? 계속 그런 상태로 나를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너무 피곤하게 강박적으로까지 하면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겠습니다만, 나의 기운을 계속 이 밝은 쪽으로 끌어올려주고 에너지 넘치게 나에게 자꾸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떤 다른 누군가가, 종교가, 어떤 뭐 믿음이, 어떤 연예인이, 뭐 어떤 사상이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유지시켜주고 고양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그런 노력을 마치 연약한 식물을 키우듯이 그렇게 나의 기분을, 느낌을, 필링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감각기관으로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두엽이 그렇게 진화를 해왔을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너무 완벽하게 신뢰하고 그것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이 늘 오류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좀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고, 기왕이면 희망에 찬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나의 필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똑똑하겠다, 스마트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길버트 교수님의 정리를 좀 들어볼게요. 인간의 뇌의 구조는 미래를 상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과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사이에 크나큰 괴리가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돈만 벌며 살았던 인생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불행을 줄 것 같았던 사람이나 상황에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이 제목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뭐 탁 와닿는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너무 나의 뇌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그 나의 행복을, 또 미래를 오판하지 말자. 나의 뇌에게만 맡기면 비틀거릴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보면 비슷할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심리학 책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어떠셨을까 모르겠어요. 청취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스스로의 뇌에게 내가 행복이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유리한 것들, 필요한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질문들을 우선은 나에게 물어보는 것, 나아가서 그 얻은 답들을 또 한번 부정하고 그 외에 또 다른 답들에 대해서도 열어두는 것. 다른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답을 주고 있나, 그것에 도달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과거를 회상하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길버트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색의 놀이를 해보는 주말이 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안전한 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셸이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